북한의 권력 지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룡해가 지방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빨치산 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룡해 당 비서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빨치산 세력에 대한 구조 조정으로 봐야 한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빨치산 세력의 구조 조정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있어가지고 빨치산 혈통은 존재해도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정치학적으로 세력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 집단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헌법의 당규, 그 위에 유일영도 체제 10대 원칙이 보면은 파벌화, 파당 이것을 가장 엄격히 다스리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있어서 백두 혈통 외 기타 유공자 집단이든 또는 이 빨치산 혈통이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세력화를 한다면은 잠정적으로 백두 혈통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도전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이 빨치산 혈통 집단 세력화에 대한 구조정을 들고 난 학자들 주장을 보면은 조금 신빙이 떨어지는 것이 특히 이 채용의 혁명 교육화 그 시점에 빨치산 직접 활동한 이열설 열설 원수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장례위원장을 맡고 아주 거대하게 치렀습니다. 그것은 빨치산 이 세력들을 나름대로 제거하는 그런 활동과 거리가 많고 더 나아가서 빨치산과 관련된 김철만이라든지 또 지금은 김정만 이제 여를 받고 있죠. 더 나아가서 오백룡 이 아들인 오금철 이 사람들 다 지금은 빨치산 혈통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일정 민방위 부장과 채용에 잠깐 없어지고 혁명화 교육을 반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근거로 해가지고 빨치산 세력 구조조정론 그것은 설득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구조조정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 집단을 몰아서 전부 척결을 하고 자리를 빼앗는다 그런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부패를 저질렀다든가 충성심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야심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척결을 하고 혁명화를 실시하는 것이지 우리 이제 양무진 교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세력이나 파벌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그런 건 북한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일 시대 때에 상대적으로 빨치산의 후예들이 많이 득세를 하기는 했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발전에 또 이바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김일성의 정통성이 항일 무장투쟁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본인뿐만 아니라 후예들에 대해서 좀 무대를 해주는 정도였지 그 사람들이 세력화가 돼가지고 집단화돼서 모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관학교 몇 기 모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집단적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엘리트 이론에서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은 북한에다가 엘리트 이론을 적용하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상무위원 중심 집단 제도 체제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파벌화, 집단화, 나름 세력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유일영도체이기 때문에 중국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빨치산 세력의 집단화, 세력화 그것은 설득이 없고 오히려 우리 정 박사님 말씀처럼 이런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하면 신구 권력 엘리트들의 구조조정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설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최룡해는 과거에도 보면 식각과 복권을 반복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협동농장으로 추방돼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다시 복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최용해가 빨치산 혈통이 있어가지고 세력화했다.
이 세력화라는 것은 뭡니까? 북한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일종의 그 종파죠, 김씨 종파. 백돌대회당 일종의 저거 아닙니까? 분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북한에서 복귀시키겠습니까? 만약 채용이 그렇다면 채용은 지금 이제 그 이 협동농장에서 혁명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정치 수용소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협동농장에 갔다는 것은 이것은 팝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전 그 박사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좀 약간의 그 이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그 혈당 목표 혈당량 보셨을 때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용에는 아마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름대로 책임 정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가지고 자청 또는 약간의 재를 물어 가지고 협동농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아마 내년 5월 초 제7차 당대회 바로 한 이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경쟁에서 좀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세력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저는 그 채용에 대해서는 그 이 개인적인 것보다도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혁명 교육을 받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 원칙이 뭐냐 하면은 그 당정군의 역할 분단을 주면서도 반드시 책임 정치 구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채용의 그 이 비서가 일단 근로 담당에 대해서 백두산 뭐 발전소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책임 할당이 좀 부족이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 하나의 그 일벌 백개 차원에서 자청해가지고 아마 혁명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북한에는 뭐 세력이나 분파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혈통이나 빨치산 혈통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김씨 가문이죠.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을 이제 백두 혈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백두산 줄기라는 게 있습니다. 백두산 줄기. 그러니까 김일성과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제 후예들이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충성심 때문에 많이 또 등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런 뭐 혈통, 가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토대만 갖추면은 실력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강조하는 것은 네. 실력이 없는 관료들은 물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상주의, 그다음에 지시만 하는 뭐 지시 일방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인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6년간의 해외 생활을 포함해서 네. 생각하는 것이 일반 관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아주 죽을 지경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을 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권력 엘리트들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북한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최룡의만큼이나 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황병서입니다.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신병 치료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황병서는 건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황병서가 한 그 3주 동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이미 다 보도되었습니다만도 아마 그 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신병이 있어가지고 네. 좀 치료차 간 것이 아니겠느냐, 뭐 척추라든지 기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싱가포르 갔다 하면은 그 이 병이 그렇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면 아마 휴가 겸 치료차 간 것이 아니겠냐. 네. 그래서 아마 3주 후에 복귀했다 증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그 비슷한 시점에 북한의 그 인민무력부장이죠. 그 박영식이죠. 네. 박영식이 이제 그 라오스 베트남을 또 갔다 왔지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한편에 있어서는 인민무력부장은 그 이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의 그 군사협력 네. 강화 차원에서 갔고 또 그 틈을 타가지고 황병서는 아마 좀 그 작은 병 그렇게 휴가차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황병서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우리가 뭐냐면 처신이랄까요? 네. 다시 말해서 권력력이 없고 최고 지도자의 뜻을 가장 잘 받들기 때문에
이인자로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황병서는 뭐 세력 다툼이나 뭐 갈등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황병서가 풍기는 것도 그렇고 네. 출신 성분도 그렇고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직 지도부에서 오랫동안 네. 김씨 가문을 위해서 봉사한 상머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신뢰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고영희를 세우는데 황병서가 많이 역할을 했었고 특히 또 장성택 숙청하는데 황병서가 1등 공신입니다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 생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야심이 있다든가 네. 수령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역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황병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롱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이 뭐 작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간 거 네.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 중국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중국을 거쳐서 싱가포르에 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을 거친 건데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가 중국을 그냥 가기만 했을까? 혹시라도 중국의 뭐 고위 당국자를 만나서 어떤 물밑 접촉이다 모종의 논의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들도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추측이죠. 아직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최용해가 사실은 그동안에 러시아라든가 중국 관련해서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네. 이제 당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든 최용해가 농장에 가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황병서가 일정 정도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신병 치료차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병서와 함께 또 하나 김정은의 꾸준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양건 통전부장입니다. 북한에서 또 공화국 영웅이라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좀 낯익은 인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 신임을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김정일 시대, 네. 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나름대로 척근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에서는 김양건 대남당당 비서지요. 또 그리고 군에서는 김영철 그 정책총국장이죠.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두 사람이 김정은 척근으로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처신을 잘하고 네. 또 그 임무 수행을 나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거든요. 특히 그 김양건 비서일 경우에는 지난 그 이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할 때 중국의 류인상 상무위원이 네. 왔을 때 그때 김정은과 만났을 때 배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지금 이제 북한에 있어가지고 당 국제 담당 비서인 간수국자가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측면이 있지만도 그러나 그 김양건이가 과거에 그 국제 담당 비서도 했고 네. 또 그리고 국방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국제 담당 참사도 했습니다. 아주 경륜이 풍부하고 더 나아가서 무색무취합니다. 북한에서 무색무취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네. 두 번째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세 번째가 김양건 대남당 비서입니다. 네. 북한에서 무색무취 인물이면서 나름대로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다면은 롱런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김영철이가 나름대로 롱런하는데 김영철은 뭡니까? 좀 이 계급을 강등하다가 다시 네네. 붙었다 뗐다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 정찰총국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영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권력욕이 없고 처신이나 업무 수행을 잘하는 무색무취한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황병서가 20일 넘게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 자리를 채웠던 게 바로 조용원 당 부부장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좀 젊은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김정은 자체가 젊지 않습니까? 따라서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그 노장들을 쳐버리는 그런 또 인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권력 엘리트의 그 임용 어떤 관례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노장청, 네. 노인과 장년과 청년을 고루 분포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다만 이제 앞으로 장년층들이 조금 더 득세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젊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7차 당대에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 약진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김양금을 포함한 김기남이라든가 최태복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노예한 사람들을 다 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이 앞서서 구조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어떤 신구 세력의 변화는 조금씩 그렇죠.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북한에는 아직까지 고령의 간부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선전선동의 귀재라고 불리는 뭐 김기남, 최태복, 오극렬 등 원로들인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 원로 세대를 대체할 세력들이 있습니까? 또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네. 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과 거의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노장층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쉽게 내치지 않는데 단지 내칠 때는 반혁명 세일 때는 반드시 내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아파가지고 업무 수행하지 못할 징이 될 때까지는 내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북한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물론 신구 세력에 대한 나름대로 엘리트들의 교체는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전원장 말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운추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이 다시 이제 그 김정은 그 측근들 아닙니까? 또 지금 이제 뭡니까 핵매 교육 갔다가 또 복권했지요. 한광사에도 마찬가지고 또 군에서는 지금 이제 이병철이 뭐 군의 그 나름대로 또 부장을 맡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당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조영호이라든지 한광상이라든지 기타 많단 말입니다. 네. 이런 세력이 나름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구 권력 개체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이래 되는 거지 급작스럽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5년 차에 적어도 군의 그 군단장급 이상은 한 70~80% 정도가 세력 교체가 됐다고 지금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당정군의 중간 간부층들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제 세대 교체가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세대 교체, 신구 교체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세력 교체 이것은 설득이 없다. 북한에서는 세력 교체라는 용어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설명이지 북한에서 네.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5월에 북한에서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가 열립니다. 만약에 세대 교체가 뭐 천천히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인적 쇄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36년 동안 당대가 개최되지 않다가 정말 오랜만에 네. 개최되기 때문에 총화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 36년 동안 뭐는 잘했고 뭐는 잘못했나는 이제 총화를 하게 될 텐데 특히 네. 엘리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낱낱이 따질 것이고 특히 군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군 정치라는 미명하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군부가.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군부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핵을 가진 북한 입장에서 일반 보병들은 크게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대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키우면서 육군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방위원회도 많이 손보지 않을까. 조직을 없앤다든가 하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든 그동안의 공과를 따져서 공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이에 불문하고 네. 남아있을 것이고 과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히 척결되는 그런 식의 인사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